번째 녀석. 그래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 이게 돈 앞에서는 사람들이 했던 잘못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런 현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런 가상화폐에 빠진 사람들은 심지어는 거의 뭐라고 거의 제2의 종교야, 종교. 뭐 말을 안 들어. 야,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면은 너무 과도하게 맹신을 하고 빠져 있고 막 자기는 엄청난 부자가 될 거야 이러는데 몇 달 뒤에 보면은 거지가 돼 있죠. 또 속았다. 루나 2를 만들었는데 이것도 열흘 만에 9분의 1 토막. 이거 만드는 잠수했어 지금. 아니 어떻게 당하고 또 당하냐 이거를. 가치 폭락으로 실패했던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가 이른바 루나2로 가상화폐 시장에 돌아온 지 열흘 만에 급락세를 기록했다. 어처구니가 없네. 테라 블록체인 부활의 꿈은 물거품이 되었다. 이걸 보면 권도영 최고 경영자는 현재는 트위터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온라인상에서는 루나2 2.0 출시 당시부터 루나와 UST를 대량 보유한 고래들, 큰손들과 기관 투자자들의 손실만을 위해 만들었을 뿐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으며 가격 폭락에 따라 회의론이 심해지고 있다. 이 권동이라는 사람의 소재가 아직 알려지지 않은데 요 루나 투자로 손실본 투자자들이 이 권도영을 사기 등의 혐의로 잇따라 고소한 상태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이런 걸로 돈을 그렇게 쉽게 벌 수 있었으면 참 좋았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는 이런 지름길에 대해서 세상에 지름길이 많지 않고 또 그거는 성공 가능성이 낮다는 걸 배우기 위해서죠. 이게 우리가 시험 점수 1점을 올리려면 1시간을 더 공부를 해야 돼. 그게 쉬운 사람들이 있지. 근데 어쨌든 공부를 더 해야 돼. 놀면서 안 돼. 공부를 해야 돼. 지름길은 없어. 컨닝을 해도 안 돼. 그것처럼 우리가 이 공부라는 과정을 통해서 세상에 지름길이 별로 없구나. 지름길에 의존해서는 안 되는구나. 그리고 그 지름길을 누군가가 유혹을 한다면 그거를 이게 제대로 된 길인지 아닌지를 분석하는 능력 자체가 공부하는 과정에서도 얻을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걸 당하면 안 됩니다. 제가 주식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꺼내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 개미들이 매수하면 시장이 폭락을 한다. 몇 번을 내가 얘기를 했죠. 왜? 이 지름길을 찾아서 개미들이 두두두두두두 이렇게 몰려와요. 근데 이런 애들이 주는 돈을 먹고 진짜 시장을 움직이는 키플레이어들은 나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개미들이 사는 시장에 들어가면 안 돼. 몇 번을 내가 말했어요. 몇 번을. 개인만 사면은 뭐야? 그냥 연속 하락이야 그냥. 코스피가 다시 2600 밑으로 떨어지자 내용을 한번 보면 개인과 기관은 엇갈리게 본다. 개인들은 레버리지 ETF를 사들이고 기관은 인버스 ETF를 대거 순매수했다. 그러니까 지금 기관은 이보다 더 떨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레버리지는 뭐냐? 이거는 코스피가 1% 오를 때 이 1% 오를 때 이 레버리지 상품은 2% 오르고 1% 내릴 때 2% 내리는 상품입니다. 굉장히 좀 아주 좀 뻥튀기가 되는, 그래서 레버리지란 말이 붙은 거예요.
코스피 지수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레버리지 상품에 낙폭을 키우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만 열심히 레버리지 상품을 꾸준히 모으고 있다. 하지만 국내 증시의 약세장이 지속되면서 수익률은 쪼그라들고 있고 이 와중에 기관은 하락장의 수익이 나는 인버스, 일명 곱버스라고 하죠. 인버스 곱하기 2거든요. 이것도 이제 얘는 주식이 하락하면 돈을 버는 거야. 1% 하락하면 얘는 2% 벌고 뭐 이런 상품이에요. 이게 지금 기관 투자자가 이 상품을 막 샀다는 거예요. 자, 기관 투자자들은 곱버스로 수익을 냈다. 오호.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이 커질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게 우리가 좀 잘 알아둬야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이제 물가가 오르고 좀 비싸지고 좀 삶이 팍팍해질수록 사람들이 이제 조급해. 이제 조급해서 내가 뭐라도 넣어야 될 것 같고 투자를 해야 될 것 같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물리고 그러다가 사기당하고 그러다가 통수 맞고 그렇게 되는 거야.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이럴 때 이제 인내심이 진짜 실력인 때가 오는 거죠. 이게 이제 개미들 대다수가 이 주식시장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뭐라고 할까요? 누구나 다 돈을 그렇게 벌고 싶지. 그런데 이게 주식시장이라는 걸 해보면은 이게 심리전이라는 걸 또 알게 돼요. 맨날 뭐 주식 분석하고 다 소용없어. 결국 한번 이 투자 심리가 꺾이면은 백날 뭐 업체가 무슨 뭐 기술을 개발했는데 어쩌네 해도 그냥 다 꺾입니다. 와장창 장장. 근데 개미들은 같은 실수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죠. 이게 왜 그러냐면 자기가 보는 이 관점, 자기가 이 투자에 대해서 확신이 갖고 있는 관점, 여기에 대한 과도한 맹신이 있으니까 그런 거야. 나의 판단은 옳아. 내 판단이 틀리지 않아. 니들이 틀릴 것이다. 개인이 그걸 이기고 싶어하는 욕구가 큰 거예요. 개인이 시장을 이기고 싶은 욕구. 내가 옳다라고 하는 뭐 일종의 이제 과대망상, 인지 부조화, 나를 중심으로 이제 투자를 해야 되고 투자는 자기의 책임이니까 결국에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는데 이제 거기에서 말려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지. 그리고 그런 나의 실수를 복원시켜주는 방법이 뭐냐? 주식 바닥에서는 물타기라고 하죠. 더 매수하는 거야. 10,000원에 샀어. 10,000원에 한 주를 샀는데 얘가 떨어져. 5,000원까지 떨어졌어. 5,000원에 또 한 주를 사면은 뭡니까? 물타기가 돼서 단가가 7,500원으로 이제 줄겠지. 그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물을 계속 타는 거야. 막 좋아 타자 이러고. 근데 그게 지금 이번에 새롭게 들어온 개미들은 주식 경험이 많지 않은 개미들로 추측이 돼요. 왜냐면 개미들이 엄청 대출받아갖고 이쪽에 막 들어온 애들이 많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는 게 뭐냐면 저런 레버리지 상품이나 이런 것들이 횡보가 돼도 마이너스야. 지수가 지수가 안 움직여도 이 지수가 다시 원점 자리로 오더라도 쟤는 마이너스야.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면 마이너스야. 그러니까 레버리지 상품 같은 경우는 장기 투자에 어울리지가 않아요. 계속 마이너스가 점점 누적되거든. 그러니까 초짜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지. 저 상태에서 만약에 박살이 나기 시작한다 이러면은 멘탈도 다 털려. 그리고 다시 이거 지금 2,600이니까 2,600 와도 마이너스가 돼요. 그러니까 지수 추종이라고는 하는데 실제로는 계속 값을 깎아먹고 수수료까지 나가고 이러니까 저런 상품은 개미가 지금 상황에서 들어갈 때가 아니지. 상승 전환했을 때 들어가야 되는데도 어쩔 수 없이 물타는 애들 이제 걸려든 거예요. 욕심이 있고 많이 벌고 싶어 하니까. 근데 지금은 때가 아니지.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런 개미 돈을 빨아먹는 거야.
그러니까 올렸다가 빨아먹고 올렸다가 빨아먹고 이런 방식입니다. 특히 지금 오늘 CPI 소비자 물가가 오늘 공개가 되는데 이 지수에 따라서 완전히 막 뭐 상승하냐 하락하냐가 오늘 결정이 돼요. 지금 빅숏 비트코인 예, 오늘 CPI도 마찬가지로 이거 하나에 뭐 좀 달러, 미국 주식 걸려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에 맡기면 안 돼. 이런 거에 하나하나 일일비하는 장이 별로 안 좋은 장이야. 그냥 와장창창창창창 또 올라가도 무너지고 올라가도 무너지고요. 그래서 심리가 이미 꺾였을 때는 참아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아주 참고 기다렸다가 분명히 때가 왔을 때 이제 서서히 준비하고 들어가야겠죠. 지금은 때가 아닌데 지금 개미들이 대출 받고 뭐 더 넣어주마 이런 물량전인데 한번 제대로 털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안주는 아직 인증사진이 안 왔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오늘도 어제도 뭡니까 미국 주식도 떨어지고 했던 이유가 뭘까를 보시면 여기에 또 이유가 있어요. 유럽에서 유럽의 어떤 경제 공동 기구가 있죠. 이 시비에서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합니다. 유럽마저 제로금리 포기합니다. 유럽도 올려요. 이러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물가 때문에 골치 아픈데 얘네까지 올리면 얘네한테 또 얘네한테 또 이거 뺏길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 달러를 갖고 오려면 어떻게 미국이 더 올려야 돼요. ECB가 빅스텝 시사했습니다. 유럽도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오고 있어요. 유럽 쪽은 더 복잡해.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게 긴축으로의 정책 전환을 선언했기 때문에 이제 바뀌기 시작합니다. ECB가 바뀐 거 왜? 높은 물가 상승률 때문에. 문제는 이게 아니야. 지금 문제는 ECB가 미국처럼 아주 신속하고 빠르게 금리를 올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유로존의 통화 정책은 단일화 있다지만 19개 국가가 서로 다른 재정 정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이 유로존이 문제인데 이 유로존이라는 게 결국 독일, 프랑스, 영국으로 그냥 굴러가는데 영국은 나갔지. 예. 독일, 프랑스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거야. 얘네 둘 국가가 나머지 매겨 살리는 구조인데 이게 금리를 올리다가 어느 국가가 디폴트 나오고 또 이거 뭐 피그스 국가처럼 이제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야. 유로존의 통화 정책은 단일화 있다지만 회원국이 재정적을 별도로 운영하고 다소 독특하고 불안전한 제도적 틀을 갖고 있기 때문에 ECB는 골머리를 앓게 될 것이다. 인플레이션이 수십 년 만에 가장 가파른 수준으로 오르고 있는데 ECB는 연준보다 더 느리게 움직이고 금리 동안 더 낮게 유지할 것. 이것 때문에 이제 유럽의 물가 상승이 더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이 CPI 발표가 됐나요? 지금 뭐 그 그림이 어떻게 나올지 봐야겠네. 그래요.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쪽마저 저렇게 금리를 올리면은 미국도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이 유럽 쪽으로도 또 돈이 몰려가니까 미국으로서는 더 금리를 더 빨리 더 많이 올려야 되는 지금 숙제가 생긴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본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가지고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인 겁니다. 자국의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서로가 금리를 빨리 막 올려가지고 나부터 일단 잡고 봐야겠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입장에서도 지금 금리를 격하게 올리질 않는다면은 이제 아무래도 달러 유출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요. 실제로 나왔네요. CPI 예상치 상회.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이 8.6을 기록했다. 이는 예상치 8.3은 물론 이전치 8.3 모두 웃돌았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물가가 안 잡히고 더 올랐어. 지금 0.3%가. 이건데
일단은 이거 나오고 나서 이제 미국 시장 지금 선물이 어떤지를 모르겠는데 과연 얼마나 오늘 빠질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물가 인상이 물가 상승이 저렇게 안 잡히면 이거 좀 위험해요. 지금 왜냐면 저 정도면은 진짜 경기 침체 얘기 나올 수 있어. 경기 침체 나오고 미국에서 금리를 더 빨리 더 많이 올려야 된다는 얘기가 이제 올라오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제가 얘기한 대로 주가를 내놔야 주식을 대가로 치러야 돼. 어쩔 수 없어. 이거 자꾸 주식 덜 떨어지라고 살살 올리다가는 이거 안 돼요. 더 크게 박살나기 때문에 그냥 주식 신경 안 쓰고 미친 듯이 올리는 수밖에 지금 없는 거야. 아, 이거 근데 되게 위험하네, 진짜. 아니, 비슷하게도 아니고 더 올랐다고? 예. 일단은 조금 이제 주식 쪽을 대가로 치러야 되는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사실 우리가 지금 미국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나라가 지금 더 심각해요. 우리나라는 안 그래도 돌아버릴 판이야. 안 그래도 우리도 지금 물가 때문에 돌아버릴 판인데 얘네가 진짜 얘네 왜 이러냐 얘네 진짜. 화물연대가 이제는 반도체까지 나가리를 시키려고 하고 있어. 건설 차 셧다운 몰아넣고 이제는 반도체까지. 얘는 왜 이러니 얘네. 화물연대가 나흘째 파업을 하면서 산업 현장 곳곳에 연쇄 충격 파열음이 일고 있다. 이게 지금 반도체 원료, 시멘트, 철강 이렇게 장기화하면 산업계 전반이 휘청거릴 것이다. 야, 이거 얘네들 자동차 업계 부품 운송 차질을 빚고 있고, 시멘트 업체도 지금 중단돼 있고, 건설 업계도 비상입니다. 자, 이번에는 취약한 연결고리를 찾는데 그게 뭐냐? 파업이라는 건 약한 곳을 쳐서 손해를 입혀 양보를 받아내는 것인데 결국 자동차, 시멘트, 반도체 원료 등등 업계가 아파하는 곳일수록 파업은 더 격렬해질 것이다. 이 얘네들 때문에 이거 더 위험합니다. 이거. 이 와중에 또 얘는 또 뭐야 또 우체국 택배도 파업 초판데 또 아주 그냥 파업이 유행이네 그냥. 우체국 택배 총파업이 초일기에 돌입했다. 70%의 조합원이 찬성의 뜻을 밝혔다. 아니 그냥 다 파업에 다 파업. 자, 여러분들 제가 며칠 전에 이 왜 40대가 좌파가 되었느냐라는 그 분석을 했을 때 보통은 이제 뭐 정교조 교육이 어쩌네 저쩌네 하는데 그런 거보다는 이 40대 계층이 사실 실패를 거의 겪지 않았던 세대다라는 평가를 제가 해드렸어요. 실제로 40대들은 굉장히 좋은 시대를 산 거지. 이런 그 산업화의 뭐 진정한 꿀을 빨았던 586 밑에서 정말로 꿀을 빨고 소비 중심적인 세대들. 그리고 이들이 살아온 궤적에서는 큰 실패가 없는 거야. 그냥 윗세대들이 깔아놓은 거 따라만 해도 그냥 평타 이상은 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웬만한 40대들 안에서 자기 자산을 확보하지 못한 사람들이라면 굉장히 뭐라고 격차가 확 벌어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 밑에 있는 세대들은 비슷비슷해. 다 못 살고 이럴 수 있는데 40대에서는 좀 달라. 분명히 이거는 삶에 대한 어떤 이게 틀이 나오니까. 근데 왜 그러냐? 제가 그때 분석을 뭐 했었어? 40대는 실패를 맛보질 않았던 세대들이라서 얘네들이 좌파적인, 그러니까 정치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뭐 우리처럼 막 이것을 국익과 자기 사익과 이렇게 연결짓지도 않을 뿐더러 얘네는 패배를 하더라도 별로 감흥이 없는 세대라고 했잖아. 정치적 패배를 하더라도 감흥이 없는 거야. 왜냐 지들 실제 생활은 넉넉하기 때문이지. 바로 이런 승리감을 느낀다라는 실질적인 데이터가 나왔어요. 문재인 때 집값이 급등해서 제일 이득 본 애가 40대야. 3년간 1억 원 이상 자산이 늘었습니다. 내가 말했어 안 했어? 요 40대 층들은 어떤 정부가 오던 간에 특별히 타격받을 게 없는 세대예요.
40대가 지난 3년간 자산이 1억 원 이상 늘어나며 모든 연령층 가운데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결국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이후 집값 상승했다는 수혜를 고스란히 누릴 수 있었던 게 바로 이 40대 좌파들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문재인 때 집값 급등했다는 부동산 자산 증식이 최대 요인이었다. 생애 주기소득에서 40대는 원래 자산을 축적하는 시기인데 이들이 결국에는 이런 정부에 상관없이 얘네들은 쉽게 자산을 늘릴 수 있었다라는 그런 세대였다라는 거 우리가 감안해 보면 얘네들은 정치적으로 특별히 얘네는 손해보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과는 설득이 안 되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지들은 잘 먹고 잘 사니까 다른 우리 밑세대들이 어떻게 힘들다는 알 바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진정한 이기적이면서도 풍요로운 세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얘네들이 살아왔던 이 과정은 별로 이렇게 암울함이 없는 그런 루틴으로 왔으니까 또 정치적으로도 자기네들이 특별히 패배감을 느낄 만한 이런 경험이 낮으니까 40대들이 좌파의 과몰이 좀 쏠려 있다. 이런 지점들이 그런 데서 나와서 그런 데 나와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이제 접근해 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 같은 경우는 말이에요. 우파 같은 사람들은 이런 뉴스를 보면 굉장히 화가 나고 굉장히 좀 불편하고 그래. 왜냐면 국민의 세금을 갖다 이런 식으로 낭비했다고 하니까. 그런데 사실 지가 자기가 좀 이렇게 저런 식으로 좌빨 정부에서 돈 좀 벌고 이런 애들이 이런 뉴스에 관심이나 있겠습니까? 아니 세월호 조사비가 무려 3년 6개월간 572억이나 썼는데도 결론은 대충 얼버무렸다고 합니다. 이게 572억? 이걸 어디다 썼는지를 좀 감사를 해야 돼 지금. 세월호의 진실보다 지금 572억을 어디다 썼는지에 대한 진실이 더 급할 판이야 지금.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3년 6개월간 무려 570억이 넘는 돈을 써서 재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참사 원인이 뭔지에 대해 결론을 명확하게 내지 못한 채 끝나버렸다. 침몰 원인에 대해서 제대로 된 결론도 못 내렸다. 한다는 얘기가 외력이 침몰 원인인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끝내버렸어. 이거 하나 위해서 500억이 넘게 필요한 거야? 3년 넘게 조사하고도 여러 해석이 가능한 애매한 결론을 내린 것이다. 알고 봤더니 이런 애매한 결론을 낸 이유, 외부 충돌 가능성을 낮게 본 이런 몇몇 애들이 내부 반발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가능성에 대한 반발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애매한 결론이 나왔대. 황당하구만 정말. 이거 돈 어디다 쓴 거야? 잠수함 충돌설 같은 괴담에 대한 제조 이걸 왜 뭘 조사할 게 있어 이런 거를.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이게? 그런데 사참위는 종합결론에서 외력이 침몰 원인인지 확인되지 않았다고만 했다. 심지어는 외력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소결론까지 넣기로 했다. 참네 어이가 없구만. 내부적으로 외력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소의 사람들이 입장을 계속 고수하면서 양측이 갈등한 탓으로 이렇게 애매한 결론이 나왔다라는 것이다. 그럴 거면 조사는 왜 하면 돈을 왜 준 거야? 이렇게 명확하지 않은 결론을 내놓으면 세월호 참사가 계속해서 정치적 쟁점이 될 우려가 있다. 어이가 없구만. 우리들 같은 경우는 이런 걸 보면은 화가 나죠. 왜 국민들의 세금을 낭비를 하고 이런 걸로 이게 정말 우리 후대들의 빚으로 남는 거기 때문에 더더욱 걱정을 하지만 이기적인 세대들은 저런 뉴스에 관심이 없어. 그러든지 말든지 나만 잘 살면 되니까. 바로 여기에서 이 40대들의 좌파화 현상을 찾을 수가 있다고 봐야겠죠.